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족이란 이유로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가족간이라도 기본적인 양심과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은 기본적인 양심과 염치가 없는 가족들 때문에 고생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결혼은 했어요. 물론 곧 이혼하겠지만 말이에요. 오늘 제 사연은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듣는 내내 속이 터지실 수 있지만 그래도 진짜 제가 겪은 이야기니까 함께 환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고 학교도 중간 정도 되는 곳, 회사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견기업 정도는 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외모도 그냥 평범한 정도이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없겠다고 생각하는 인생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는 인생일 수도 있겠죠. 빚없고 큰 걱정거리는 없는 인생이지만 그다지 재밌는 인생은 또 아니니까요. 연애도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소개팅으로 누굴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주변에서 저같이 집순이는 이렇게라도 안 만나면 죽을 때까지 남자를 못 만날 거라 닥달에 대서요. 남편과는 그렇게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제가 수수하고 사람이 까탈스러워 보이지 않아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 직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좀 까탈스러운 편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할 만큼 남편은 좀 눈치가 없는 타입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가끔 바본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숨기는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착해 보이는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다면 자기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거였는데 효자인 아들과는 결혼하는 게 아니란 주변의 말을 워낙 많이 들어왔던지라 조금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불효자인 것보다야 낫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사람은 참 괜찮은데 그런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고 말이죠. 저희는 그렇게 딱 1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긴 했어요. 바로 시어머니에게서 말입니다. 혼수나 예단을 저희 형편에 마련할 수 있는 것들보다 조금 과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건 힘들 것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입장에선 하나 있는 아들인데 조금 섭섭하시지 않을까? 섭섭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형편이 안 되잖아. 혼수나 예달을 뭐 빚내서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무리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수긍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말을 자신의 엄마에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효자인 건지 엄마를 어려워하는 건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문제를 느끼고 결혼을 엎었어야 했었는데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혼수와 예단 문제는 제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진 않으셨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 보냈는데 그 정도도 못 바라는 거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집도 썩 잘 살지 않는 평범한 서민층이고 직장도 둘 다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그냥저냥 버는 축에 속했기 때문에 결혼으로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식들의 사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본인 생각만 한다 느낌을 받았지만 거기서 뭐라 대꾸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기로 한 결혼
그 전에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이롭진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죄송해요. 저희가 나중에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남편이 나서서 죄송하다고 먼저 하는데 뭐 어떻게 다른 말을 할 도리도 없었고 말이죠. 그 시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쎄해. 그니까 난 진짜 모르겠다. 주변의 반응들도 좋지 않았어요. 물론 사실 이 이야기는 어디에다 해도 반응이 좋지 않을 이야기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문제 없이 결혼은 잘 치렀어요. 저희가 여유가 안 돼서 결혼식도 크지 않게 하고 신혼여행도 해외가 아닌 국내로 짧게 다녀오는 걸 보더니 시어머니도 얘네가 여유가 많지 않구나 하고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철이 없고 돈을 많이 밝힌다는 걸 너무 잘 느낄 수 있었던 이런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한테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니? 용건 없이 전화하실 분도 아니고 게다가 제가 일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길게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오래 통화를 못해서요. 너만 일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요새는 내가 오늘 과일 좀 먹고 싶어서 그런데 퇴근하고 과일 좀 사와라. 그리고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황당한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동료 직원들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시어머니가 퇴근하고 과일을 좀 사오라시네요.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걸 꼭 일하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들 있잖아. 시어머니들은 꼭 그러더라. 자기 아들 시키지 왜 남의 딸한테 난리야?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뭐 많이 드시고 싶으셨나 보다 생각하고 퇴근길에 집 주변의 과일 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여러 개 사갔어요. 그게 뭐니? 과일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사과랑 포도랑 복숭아도 좀 사왔어요. 어디서 사온 거니? 요 앞에 과일 가게에서요. 왜 그런 걸 물으시나 싶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군요. 시어머니가 과일을 먹고 싶다고 전화까지 했는데 동네 과일 가게에서 사과, 포도 같은 걸 사와? 네? 그럼 대체 어디서 뭐를... 전 지금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다음 말들이 정말 가관 그 자체였어요. 백화점에서 애플, 망고, 메론, 샤인머스켓 이런 거 들어있는 과일 바구니를 사왔어야지. 너네가 이렇게 눈치도 없고 궁상 맞고 센스도 없니? 어디 인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날도 아니고 그냥 과일을 먹고 싶다고 일하는 중인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일을 마치자마자 이것저것 사온 건데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백화점 과일 바구니라뇨? 평소라면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아무 말을 안 했을 텐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에만 그런 과일 바구니를 받아야 하니? 그냥 시어머니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 정도는 사와야지. 백화점 과일 바구니가 기본 20만 원은 하는데 그걸 아무 날도 아닌데 턱턱 어떻게 사요? 저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부모가 먹고 싶다는데 그 정도 돈도 못 쓰니?
백화점 과일이랑 과일 가게 과일이랑 뭐가 크게 달라요? 다 같은 과일이고 이것도 달다는 것만 골라왔는데.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을 것 같으니 제 손에 있는 비닐봉지 힐끗 보더니 소리를 지르며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 그래서 그냥 다 들고 집으로 왔어요. 계속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는데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과일 좀 사다 드리지 그랬어. 이미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다 듣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는 얼굴로 식탁에 봉지들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들고 갔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머니 철이 안 드신 거야? 그냥 나를 괴롭히고 싶으신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과일 사오란 전화에 수십만 원씩 하는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톡톡 사갈 만큼 재력이 돼? 원래도 이러셨어? 아님 며느리라고 자기 자식 아니라고 이러시는 거야? 오늘은 그게 드시고 싶으셨나 보지. 그니까 다른 곳에서도 과일은 살 수 있는데 왜 꼭 백화점 과일 바구니냐고. 겉으로 보이는 걸 좀 좋아하셔. 그걸 무한정으로 들어드릴 순 없잖아. 남편도 은근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반응들이었지만 이걸로 크게 싸움이 나는 건 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말들을 참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허세가 상당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일은 백화점 과일, 화장품도 백화점에서만 파는 비싼 해외 수입 화장품. 어쩌다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날이면 예약해야만 갈 수 있는 비싼 소고기집이나 분위기가 좋은 한정식집 같은 곳을 원했습니다. 어머니 그 씀씀이 어떻게 다 감당하셔? 저희가 용돈을 좀 드리긴 했지만 큰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그 씀씀이를 어떻게 다 감당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제 질문에 남편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은 보험금이 꽤 있으실 거야. 그걸로 생활비도 하시고 본인 사고 싶은 것도 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아버진 남편이 저와 만나기 1년 전쯤 오래 앓고 있으시던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전 애초에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서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모으고 아껴서 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본인이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사치를 계속하시다 언젠가 돈이 없는 날이 오면 그 감당은 누가 하나 싶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돈으로 그러시는 것도 아닌데 입을 대기도 못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과한 요구를 하실 때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요구가 너무 과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가 또 쓸데없는 거 사올까 봐 내가 생일 선물 미리 말하는 거야. 저보고 센스도 없고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며 늘 잔소리 해대셨거든요. 특히 그 과일 바구니 사건 이후에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생일 선물로 요구한 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 가방 1,000만 원인 건 알고 계세요? 제 질문에 살짝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알고 있었단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가방 한 번쯤은 매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저희가 1,000만 원짜리 가방 사드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파트 대출금 갚는 걸로 생활비도 매달 마이너스인데. 제 말에 시어머니가 또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아니 애초에 자기 자식들 사정을 생각하면 그런 요구도 해선 안 되는 거지만
했다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여유가 정말 안 되나 보다 하고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비 1,000만 원 이런 것도 아니고 가방에 1,000만 원이라뇨. 너희는 그 정도 모아둔 돈도 없니? 돈도 없지만 모아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씩이나 가방 살 돈으로 못 써요. 저희는 그런 여유 없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일인데 그 정도도 못하니? 어머니, 저 결혼할 때 가방 해드렸잖아요. 혼수나 예단의 규모를 좀 줄인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가방은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하셔서 7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해드렸었거든요. 그때도 그걸 그렇게까지 꼭 가져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건 이 가방이 아니잖니. 가지고 싶으시다고 다 사드릴 수 있는 재력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가방을 빚내서 살 수도 없고요. 왜 안 돼? 할부로 사도 되는 걸. 진짜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여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보고 지금 할부로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드리고 매달 그거 갚는데 월급을 다 넣으란 말씀이세요? 제가 절대 안 해줄 걸 알았는지 또 삐죽거리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에휴, 자식 복도 지지리도 없는 년이지 내가. 그러면서 또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어머니랑 또 무슨 일 있었어? 그날도 바로 남편에게 말했는지 퇴근하자마자 그 소리를 하길래 저도 참지 않고 바로 화를 냈어요.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매번 이렇게 어머님께 무슨 이야기 들으면 나한테 뭐라 하는 거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당신도 듣고 한 귀를 흘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면서 왜 매번 내가 그런 소리 2번, 3번 듣게 해서 더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입을 떼자마자 제가 다다다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자식 복도 지질이 없다고 울면서 말씀하시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어머니가 과한 요구하시는 게 한두 번이냐고? 당신 바보야?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 이제 알아야 할 때도 되지 않았어? 왜 또 물어봐서 내 속을 뒤집어? 이번엔 뭘 사달라고 하신 건데?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거 사달라고 하시더라. 제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자신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걸로 당신까지 스트레스 주지 마. 어머니한테 그런 전화 받으면 혼자 받고 말아. 안 그래도 하나 있는 사람한테 2번, 3번 물어봐서 더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남편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생신에는 맨날 노래 부르시는 그 좋은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고 백화점 상품권을 200만 원 드렸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만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100만 원 더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못마땅했지만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 봉투를 열어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요즘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가방이 있는 줄 아니? 가방을 안 사시면 되잖아요. 그 반응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냥 바로 대꾸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나는 가방이 가지고 싶은데?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싶다고 다 사드릴 수 있는 여유가 저희는 안 돼요. 이것도 아범이 무리해서 준비한 거니까 가방 말고 다른 사시고 싶은 거 사세요. 저희가 여유가 되는데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돼서 안 해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세요?
진짜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아휴. 그 말에 제가 진짜 정말 화가 나서 정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받지 마세요. 전 해드리고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봉투를 다시 받으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가방 안으로 넣으며 입을 다물더군요. 어머님 친구분들, 자식들이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저희만큼 사는 평범한 자식들은 그냥 밥 한 끼 먹고 마는 집도 많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선물은 거절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식들 힘든 거 아니까요. 그니까 어머님도 제발 저희 사정 좀 생각하시고 저희가 못 해드리는 거 바라지 마세요. 어머니도 이제 아실 거야. 그니까 당신도 그만해.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이니 남편 말대로 그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젠 알아들으셨겠지 싶었고 말입니다. 그러고 한동안은 조용하셔서 이젠 제 말을 좀 알아들으셨나 보다 했어요. 가끔 시어머니 집에 가면 여전히 비싼 옷들과 화장품들이 보였지만 돌아가신 시아버님 보험금 그리고 본인이 가진 재산으로 사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뭐라 말할 이유도 명분도 없긴 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남편 앞으로 카드값 독촉장이 날아와서 설마 하는 쎄한 마음에 뜯어보니 갚지 못한 카드값이 1,5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어디에 썼나 싶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백화점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갖고 싶단 가방을 남편 카드로 샀더군요.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어이도 없고 앞으로도 이럴 걸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기도 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당신 거기 왜 그러고 앉아 있어? 어디 아파? 표정은 왜 그래? 제 멍한 얼굴과 표정을 보고 남편이 걱정되는 듯 다가와 물었어요. 그런 남편의 얼굴에 다짜고짜 그 카드 명세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뭔데? 남편은 갑작스런 제 행동에 화를 내는 듯 하다가 카드 명세서를 집어들고 입을 다물더군요. 아니, 그게 여보.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설득하려는 듯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런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제 그런 얼굴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전 그만큼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너 미쳤니? 제정신이야? 아니, 그게 난 진짜 많이 안 쓰시겠다 해서 드린 거야. 그리고 너무 갖고 싶다고 하면서 거의 우셔서. 너는 네 엄마가 울면 다 해드릴 거니? 그건 아니고 나도 드리고 나서 아차 싶긴 했어. 그리고 놀라서 바로 카드 돌려받았어. 어머니도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뭐 어떡해. 이미 사신 거 환불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없는데? 이미 들고 나가셨는데 어떡해. 그리고 산 걸 또 어떻게 환불받으라고 하냐? 남편의 그 말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하더라고요. 화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을 감고 심호흡했어요. 정말 일을 칠 것 같았거든요. 여보,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네 목소리 안 듣고 싶으니까 조용히 해.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에게 이불과 베개를 내주고 거실에서 자게 했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고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기도 했어요. 동생이나 친구 집에서 외박을 했습니다. 야, 진짜 애 없을 때 이혼해야 한다.
친구는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절대 바뀔 사람들이 아니라며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라고 했지만 이혼이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 집안에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게 답이긴 한데 바로 무자르듯 끊어낼 수 없는 저 자신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에게 찍소리도 못 냈어요.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눈치만 보고 옆에 있으면 숨소리도 크게 못 내는 것 같았고 말이죠. 하루는 제가 짐을 싸고 있으니 집을 나가는 줄 알고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진짜 너무 잘못했어, 자기야.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도 다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긴 하는데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거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맹세할게. 어머니한테도 나 정말 이혼당할 것 같다고 다신 못 해드린다고 했어. 이미 긁으신 건 내가 어떻게든 아껴서 빨리 갚을게. 아, 진짜 너무 미안해. 남편과 저의 사이인 예전만 못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넘어가기로 한 원인에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게 컸어요. 나도 그거 아들 카드로 긁고 아차 싶긴 했다. 얘가 너 집 나갈 것 같다고 자기 이혼당하면 못 산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구나. 나 때문에 아들 이혼남 만들 수 없으니까 나도 반성 많이 했어. 그전과는 달리 반성했다고 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얼마간은 시어머니의 사치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늘 집에 가면 쌓여있는 쇼핑백도 이젠 보이지 않았고 화장대에 화장품들도 넘쳐나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외식해도 이젠 동네 고깃집을 가자고 먼저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 사건으로 정신을 차렸다면 좀 비싸긴 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은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정말 짧았고 오산이었으며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는 길에 교통카드를 찍으려는데 신용카드가 없더라고요. 그게 교통카드도 함께 되는 신용카드라 늘 그것만 썼었는데 없어서 한참을 뒤지다가 다른 카드를 꺼내 찍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잃어버릴 만한 곳이 없었어요. 집과 회사 말곤 갔던 곳도 딱히 없었고 말이죠. 그러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꺼냈던 곳이 시어머니와 남편과 외식했던 동네 고깃집이란 것이 생각나 전화했는데 거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른 정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에 치여 하루 종일 정신이 없다 잃어버린 신용카드가 생각이 나서 늦기 전에 정지 신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날아온 문자들을 확인하고 정신이 거의 나갈 뻔했어요. 잃어버린 제 신용카드로 누군가가 신나게 긁고 다닌 문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금액을 다 합쳐보니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훔쳐가서 쓰나? 아니면 이거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건가?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싶어서 112를 누르려는데 문득 제 신용카드가 긁힌 곳의 이름을 다시 확인해야겠다 싶어 문자를 찬찬히 봤습니다. 그리고는 뒷골이 확 땡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늘 자주 가시는 그 백화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이 멍하더군요. 상황 파악을 다 하긴 했지만 현실이 너무 믿기지 않아 오히려 꿈 같은 기분 아시나요? 딱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얼마나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요? 그런 저를 보고 걱정이 된 동료가 말을 걸어줘서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아니라고 애써 웃어 보이곤 일단 신용카드 정지부터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너네 엄마 집으로 와.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불안한 말투로 묻더군요. 하지만 그냥 끊었습니다. 더 목소리 듣고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콧노래 부르면서 과일을 먹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백화점 과일을 말입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뒷목이 확 땡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어, 왔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곤 눈치를 보듯 말을 더듬더군요. 전 대꾸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세요. 어? 뭘 모른 척이세요? 제 신용카드 달라고요.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자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제 신용카드를 건네더군요. 미처 다 꺼내기도 전에 손에서 낚아채듯 그 신용카드를 뺏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주변에 있는 명품 종이 가방들을 한 번 눈으로 싹 훑곤 들어 올렸어요. 제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종이 가방들을 낚아채더군요. 이미 한 번 다 쓰고 택도 뜯었어. 환불 안 돼. 영수증도 버렸어. 치밀하기도 하시지. 제가 환불부터 할 줄 알고 택부터 뜯어놨나 보더라고요. 신고하려고요. 뭘? 나를? 어머니도 절도를 하신 거니 신고할 거고 이 큰 금액 긁으면서 신용카드를 본인 확인도 안 한 여기 명품샵들도 신고해야죠. 그러면 택 없이도 환불해주겠죠. 본인들 잘못이니까. 과일은 이미 먹은 거니까 드시고. 그리고는 다시 시어머니 손에서 명품 종이 가방들을 확 낚아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놓지 않더군요. 그 종이 가방들에서 말입니다. 이미 산 거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시어머니 도둑년 취급해야겠냐고. 맞잖아요, 도둑. 뭐? 남의 카드 몰래 훔쳐가서 긁은 게 도둑 아니면 뭔데요? 뭔데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종이 가방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집념이죠? 무슨 일인데? 그 사이에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종이 가방을 들고 대치하고 있는 저와 시어머니 보고 물었어요. 제가 종이 가방을 던지듯 시어머니 쪽으로 났어요. 시어머니는 그 힘에 살짝 휘청였지만 손에서 종이 가방을 놓진 않았습니다. 엄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 전 곧장 남편에게로 다가가 손을 번쩍 들고는 남편의 뺨을 쳤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제 손도 아파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니? 제가 손을 들어 다른 쪽 뺨을 다시 때렸어요. 너 지금 미쳤니? 남편은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멍한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종이 가방을 내려놓고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작게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당신,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 한 번만 더 있으면 이혼하기로 했지? 그리고 당신도 군말 없이 이혼해주겠다고. 남편은 그제야 제가 무슨 일로 이러는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거실에 널려있는 명품 종이 가방들을 보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시선에 민망한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네 엄마가 내 신용카드 훔쳐가서 오늘 백화점에서 2천만 원을 긁었더라? 제 말에 남편은 정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자신의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하겠죠.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나 당신이랑 못 살고 이혼할 거야. 당신 엄만 절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난 여기서 당신 엄마 쇼핑하는 거에 돈 대주다 패가망신하기 싫어. 난 탈출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내가 이혼 서류 보내면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여보, 당신이 결정할 건 하나뿐이야. 내가 여기서 경찰서로 바로 가서 당신 어머니 도둑으로 신고하고 2천만 원을 보상받느냐. 아님 당신이 지금 갚든가. 당장 돈 없으면 우리 같이 얻은 집 어차피 반반씩 해야 하니까 거기서 2천 더 낮춘다는 각서를 지금 쓰고. 제 말에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제 손목을 잡더군요. 아가, 아가, 내가 잘못했다. 다신 안 그러마, 응? 내가 잘못했어. 전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받아줄 마음도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 사과 믿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없어요. 어머닌 제가 환급할 걸 알고 미리 택까지 다 뜯어놓으신 분이에요. 어머닌 절대 안 바뀌어요. 그냥 당신 때문에 이혼남된 아들 보면서 평생 사세요. 그리고는 남편을 다시 바라봤어요. 어떡할 거야? 남편이 제 말에 입술을 깨물더군요. 집도 반반 못해. 그게 무슨 소리야? 집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어.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설마 하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그거 어디에 썼는데? 1억 정도. 그거 엄마 드렸어. 설마가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도일 거라곤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진짜 잘못했어. 진짜 반성하고 있어. 제가 어이가 없어서 허하고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돈 다 어딨어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 보나마나 다 썼겠죠. 그러니 제 카드까지 훔쳐가서 쇼핑한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바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와서 짐을 챙겼어요. 곧 남편이 따라와서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무슨 말을 해도 화가 안 풀리겠지만 이제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자기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방금 엄마랑 인연 끊겠다고 말하고 왔어. 진짜 인연 끊을게. 어? 전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짐만 쌌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에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따라 나왔지만 제가 죽일 듯 노려보니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더 이상은 따라오지 않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독하게 군다고 굴었지만 저도 마음에 쌓인 게 많았나 보더라고요. 여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으니 당장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바로 변호사를 만났어요. 다행히 다 보전받을 수 있고 원하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와 문자가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혼쭐이 나고 돌아가야 했어요.
남편까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도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먼저 봤으면 그냥 쫓아보냈을 텐데 저희 엄마 마주치셨더라고요. 사돈, 제가 너무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사돈이랑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도 딸 이혼녀 되는 건 사돈 댁에서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사돈이 며느리 설득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받아치셨다고 하더군요. 이혼녀가 되는 것보다 그쪽 같은 시어머니가 있는 게 더 흠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같이 살겠다고 해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반대할 생각이니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희 이혼 소송 진행합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엄마를 노려보다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소송이 진행됐어요. 남편은 정말 끝까지 합의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저를 설득했어요. 진짜 내가 내 모든 걸 당신한테 맡길게. 내 월급 관리도 당신이 해. 신용카드도 없애고 당신이 용돈 주는 거 받아가며 생활할게. 당신은 이미 2번이나 내 약속을 어겼어. 더는 못 믿으니까 설득당할 생각 없는 나한테 이러면서 힘이나 빼지 마. 소송은 결국 진행됐습니다. 최대한 합의로 끝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독한 년. 소송이 진행되고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냥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럴 가치도 없으니까 말이죠. 소송은 모두가 예상했듯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위자료도 주라는 판결이 났어요. 남편과 제가 반씩 나누어 얻었던 전셋집이 1억 8천이었는데 대출금 1억을 제외하고 8천만 원은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2천과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긁은 2천만 원, 그리고 위자료 1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5천만 원은 1년에 거쳐 서서히 갚는 걸로 남편과 합의서를 썼습니다. 만약 그 안에 다 갚지 못하면 이자까지 쳐준다는 조항을 달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정도 지났네요. 예상하셨겠지만 남편은 1년 만에 다 갚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해에 2천, 두 번째 해에 2천을 갚았고 얼마 전에 나머지 1천만 원까지 다 갚았어요. 그리고 또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희가 살던 집을 팔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하지만 보험금도 아들의 벌이로도 시어머니의 씀씀이는 감당해 내지 못했고 결국 그 시어머니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너 빨리 탈출해서 완전 다행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 마지막으로 1천만 원을 받고 이제 진짜 다 끝났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남편을 만났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은 얼굴이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어머니, 못 고쳐. 당신을 위해서도 하는 말이야. 인연을 못 끊겠으면 어디 병원이라도 보내. 그 정도면 어머님 병이니까. 물론 남편에 대한 애정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 인연을 맺고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 안쓰러운 마음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얼굴을 한 걸 보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까 싶은 마음에 겁이 나기도 해서 결혼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었는데 심지어 남편은 재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런데 똑같은 문제로 이혼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결혼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자식의 앞길을 망치다 못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말입니다. 우연히 시어머니를 보게 된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휘황찬란한 액세서리들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를 보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내요. 사돈도 잘 지내죠? 아, 네. 뭐 저희야 잘 지내죠. 평탄하게. 사돈, 우리 나이에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도 들고 나가고 그래야 해요. 그래야 남들이 무시를 안 한다니까. 저희 엄마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비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근데 어머닌 그런 거 들고 다니셔도 남들이 다 무시하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확 어두워지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뭐? 어머니가 그거 아들 등골까지 쭉쭉 빨아서 입고 들고 다니는 거라는 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 지나가고 나면 동네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손가락질하는 거 모르세요? 아들 잡아먹는 엄마라고.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해? 다 그래요. 다. 저희 집은 빚도 없고 집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어머니 노후나 걱정하세요. 듣자니 지금 사시는 집도 담보대출 받아서 대출금 못 갚으면 쫓겨나게 생기셨던데. 누가 그래? 누가? 어머니 아들이요. 둘이 만났어? 왜? 마지막 위자료 받으러 만났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있던데. 아들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뒤에서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동네가 좁은 편이라서 그런 소문은 정말 금방금방 퍼지거든요. 시어머니가 여태 산 명품이며 가방 같은 것들을 남편이 다 내다 팔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악을 쓰고 울면서 안 된다고 했지만 다 차로 싣고 갔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판 돈으로 작은 집을 얻고 시어머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동네에서 마주친 시어머니는 그전과 다른 평범한 복장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남편이 이제 한 번만 더 사치하면 병원에 보내겠다고 선언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거밖에 행복이 없었던 사람이었던지라 그렇게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시어머니는 어딘가 주눅이 들어 보이긴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계속 살폈고 말입니다. 그러고 얼마 동안 또 동네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전 새롭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은 결혼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겁을 내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소문이 퍼졌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찾아오긴 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이니? 네. 근데 그거 물어보러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이혼한 지가 대체 언젠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말하더군요. 너 다음으로 재혼한 여자엔 1년도 못 버티고 나갔어. 내가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텐데. 나도 병이었지 참. 이제라도 반성하시고 그 사람한테 잘하면서 사세요. 아들마저 잃고 싶지 않으시면요.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는데 다시 합칠 생각은 전혀 없는 거냐? 지내보니 너만한 며느리도 없더라. 또 우리 애가 너를 못 잊는 것 같기도 하고.
너 남자 생겼단 소식에 한동안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의외의 말이라 놀라기도 했고 어이도 없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건 인간으로서 그랬던 거고 전 여전히 시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 사람은 어디 돈 나올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시 사치할 사람이고 지금은 그 돈이 나올 구석조차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다니는 거라고 말이죠. 사실 그것보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전 이미 다 정리된 지 오래예요. 어머니가 반성하시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아무 감정 없어요. 게다가 전 이제 다른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어떻게 안 되겠니?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어떻게 결혼을 또 해요? 그날 제가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웃남이 된 아들 평생 보면서 사시라고 했던 말 말이죠. 결국 제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자신이 했던 짓을 후회하겠죠. 그게 어떤 형식이든 말입니다. 시어머니 만나고 온 저녁 좀 씁쓸한 기분이 들어서 술을 한잔 했어요. 물론 저에게 엄청나게 잘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썩 통쾌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저를 만났다는 사실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니가 찾아갔었다며? 무슨 심한 소리는 안 하셨어? 안 하셨어. 그냥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 없냐고 하시던데? 쓸데없는 소리 하셨구만.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멋대로 그러신 건데 뭐.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이제 완전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를 때면 몰라도 저도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락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 당신 만나는 사람 있댔지? 미안. 아니, 뭐, 그것도 미안할 거 없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알았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래, 잘 지내고. 그래, 당신도. 그게 남편과 저의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야기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겨내겠다는 다짐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참 큰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53살 여자입니다. 제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글을 써본 지도 오래되어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어디에라도 풀어내고 싶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오래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놀라시겠지만 전 오래전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전 사실 로또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런 확률에 구태여 돈을 들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제가 로또를 사게 된 건 순전히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로또 중독이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저녁만 먹으면 바로 나가서 로또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그런 걸 뭐하러 하냐고 그 돈을 아껴서 애들 학원비라도 쓰자 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될 거라며 초치지 말라고 저한테 화를 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복권을 사러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붙잡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몸이 아픈 날이거든요.
전 남편에게 줄 꿀물과 함께 애들이 학원에서 올 시간에 맞춰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침대 가까이로 다가가 꿀물을 건네자 남편이 잔뜩 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가게에서 얼른 뽑아와. 오늘이 길이란 말이야. 오늘 느낌이 좋아. 정말 이럴 거예요? 그놈의 복권 얘기 매일같이 번호 찍었지만 늘 5만 원이나 10만 원 이상 타지도 못했잖아요. 당신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 그만해요. 이 돈으로 우리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는 게 낫지. 뭐 하는 짓이에요? 야, 빨리 안 사와? 잔말 말고 사라면 사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이 어설픈 희망에 기대어 계속 복권을 사는 남편이 저는 참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분명 내일까지 들들 저를 볶을 걸 생각하니 머리가 다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대충 잠바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맨날 향하는 가게로 향하는데 갑자기 호숫가를 걷고 싶었습니다. 저녁 산책이 오랜만이었던지라 조금 더 바람을 맞고 싶었거든요. 어스름한 저녁 공기는 참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 아래 별들이 담긴 호수는 보기만 해도 아름다웠고요. 그런 호수를 보면 참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전 한참 동안 호숫가 앞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 교직 생활, 오늘 차렸던 밥, 내일 차릴 밥. 이제 학원에서 돌아와 핸드폰을 하며 밥을 먹고 있을 아이들.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또에 미친 남편은 정말로 문제덩어리였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남편은 본인 하는 일에 굉장히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었고 웃음도 많고 농담도 잘해 작은 말로도 저희 가족을 다 웃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또 같은 거엔 눈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후배들한테 밀리기라도 한 건지 진급에서 떨어지고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진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조금씩 말수를 잃었고 갑자기 컴퓨터 게임에 빠지더니 한동안은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았어요. 여보, 밥 먹어야죠. 잠시만. 나 이것 좀 하고. 지금 안 먹으면 국 다 식는데. 애들도 있는데 같이 와서 먹죠. 그냥 거기 냅두라니까.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애들이랑 먼저 먹어. 그렇게 평소 애들과 잘 놀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 애들도 못 본 채 하더군요. 오죽하면 어린애들이 제게 와서 아빠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어요. 특히 큰딸은 아빠 상태가 걱정이 됐는지 먼저 다가가서 아빠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미주알고주알 학교에서 있던 일을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별 대꾸 없이 그놈의 게임만 해댔고 큰딸은 실망해서 풀 죽은 얼굴로 방으로 돌아가곤 했죠. 그 모습을 보자니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남편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후 치킨집을 차렸는데 그게 망하고 난 뒤 백수가 된 것이에요. 백수가 되고서도 남편은 직장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실질적인 가장은 제가 되었지요. 남편은 그 후론 게임이 아닌 로또에 빠졌어요. 계기는 남편 친구가 로또에 꽤 큰 금액으로 당첨된 거였죠. 남편은 그걸 보더니 자기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지 줄곧 그 로또 가게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전 그게 또 화가 나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고 남편은 제 모든 말에 짜증으로 대꾸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로또에만 손을 댄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친구가 하는 회사가 잘 되는 것 같다며 투자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거금을 날려먹었고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다녔습니다. 나중엔 알고 보니 저희 엄마한테까지도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순간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당신 병 걸렸다고 거짓말 치고 우리 엄마한테 돈 빌리려 했다며?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정말 미쳤어? 당신 왜 이리 변한 거야? 전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흐느꼈고 그날 남편과 저 사이에 큰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 그날 애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 처음 별거를 했습니다. 남편이 용서해달라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더 이상 옛날에 그 말 많고 웃음 많던 화기애애하던 집은 없었어요. 전 그렇다 치고 아이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힘들까 생각하면 괜히 죄스러워졌어요. 전 호숫가 앞에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복권 가게에 가서 남편이 말한 대로 복권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고단한 몸으로 자고 있던 저를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은수가, 은수가, 일어나봐. 어? 우리 됐어. 됐다고. 뭐가?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호숫가를 걷고 난 후 뽑은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 남편은 그 말을 반복하며 저를 격하게 껴안았습니다. 저도 얼떨떨한 기분에 남편의 품에 안겨 잠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되살폈습니다. 세상에, 닥친 일들이 현실로 느껴지자 제 입이 조그맣게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수도 있구나. 저도 경악을 멈출 수 없었어요. 곧바로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 애들 학원 좋은 곳으로 더 보내줘야지. 못 가본 가족여행도 가고 이 낡은 집도 옮겨야지. 새 집으로 가야겠다. 또 뭐가 있을까?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시댁에도 좀 챙겨드리고 애들 겨울옷 한 벌도 사고.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니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비현실적인 일을 맞이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평소 저는 차분함을 잘 유지하던 성격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손과 발이 다 떨려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옆에서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이제 됐다고 너 고생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그런 남편의 눈물을 보니 제 눈에도 덩달아 눈물이 맺히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 기쁨을 만끽한 후 바로 당첨금을 수령했고 그건 고스란히 남편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제 행복한 일들만 생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로또 당첨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나 떠난다. 여행 좀 갔다 올게. 애들이랑 잘 지내. 라는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여행이라고? 남편은 여행 같은 걸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꽃구경을 가자 졸라도 귀찮다고 외면했던 사람이니까요. 전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흘러나오는 음성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국번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전화기가 끊기는 소리를 듣자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상상하고 싶은 상황 하나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전 그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다급히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주 가던 찜질방, PC방, 오락실, 게임방.
남편의 옛 직장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남편 친구들의 귀까지 들어갔는지 몇몇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고 그때쯤 남편의 친구 한 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생각해서 찾아오긴 했지만 이걸 말해도 될지 말해봐요. 얼른 어서. 저 형수님, 형님께서 여자가 있으셨어요? 여자요? 그럴 리가. 여자라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이 비열하고 못된 인간 같은 이라고. 이보다 더한 욕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그 형님 치킨 가게 옆에 자그마한 네일샵 하던 여자라 했는데 혹시 아세요? 아, 그 여자라고요? 알다 마다요. 그 여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전 그 여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 수키란 이름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요. 꽤 친했던 사이였어요. 한 동네에서 장사하니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고객의 손톱을 만져주었던 그 여자는 제가 오면 늘 생글생글 웃으며 커피를 한 잔 타주었고 제 손톱을 공짜로 매만져주곤 하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도 씩씩하게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했고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니 싫어할 이유가 없었죠. 심지어 저희 애들한테까지 친절하게 대해준 여자였어요. 얘기를 듣는데 정말 신물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치킨 가게를 접고 만난 거라면 자그마치 3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아이들을 속이고 백수로 지내면서 그 여자 집에 들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돌아온 이후엔 저와 눈을 맞추며 뻔뻔스레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 거짓말에 속았던 것이었어요. 제가 깨끗하게 빤 이불 위에서 그 짓거리라고 그 후엔 반찬이 맛이 없네 어쩌네 쩝쩝거리며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었다니 정말이지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저도 형수님께 김치 얻어먹고 다 한 입장에서 도저히 이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 연락 안 되는 상황이라 들었어요. 아마 그 여자랑 같이 있을 거예요. 남편 친구의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편의 행실을 미리 고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화가 날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디 있는지 짐작 가는 데 있어요? 제가 날선 목소리로 그렇게 묻자 남편 친구는 정말 자신도 그건 모른다면서 다만 네일샵이 없어진 걸로 보아 아마 둘이 함께 멀리 떠난 것 같다고 말하고 마지막엔 말끝을 흐리더군요. 상상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위해 죽을 쓰고 꿀물을 만들고 남편을 위해 복권을 샀지만 남편은 제가 산 복권으로 돈을 받아 그 여자와 함께 가정을 버리고 애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아이들까지 버릴 수 있었을까? 대체 난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랑 살 수 있었을까? 온갖 생각이 물밀듯 몰려들어왔고 그 속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제 안색이 시퍼레지자 아이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작은 애는 아빠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전 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망갔어. 네 아빠 다른 여자랑 도망갔어. 아이들에게 차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덤프 트럭이
온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남편 생각만 하면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살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전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수가 잘 지내니?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전 너무 놀라 사람들이 앞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당신 어디야? 하지만 수화기 넘어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다. 면목 없단 얘기 좀 그만하고 어디냐고. 내가 당신 바람핀 거 모를 줄 알아? 미안하다. 나 좀 용서해 주라. 나도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자유? 행복?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은 엉망이 됐어. 애들은 당신을 하루 종일 찾는다고.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넌 쓰레기라 부르기도 아까워.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미안. 잘 살아라. 그러더니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단 말만 반복했어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겼습니다. 전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정신을 놓고 살았어요.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고 남편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어쩔 땐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은 애들 앞에서도 숨기질 못했습니다. 강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그럴 수가 없더군요.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아빠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아빠 없어도 우리 괜찮아, 엄마. 기운 내. 내가 있잖아. 숨기고 싶었지만 어느새 다 큰 딸이 저렇게 저를 위로하더군요. 사실 아이들은 내막을 잘 몰랐어요. 그저 저와 남편이 서로 사이가 나빠져 따로 살게 된 거라고만 알았죠. 허나 저리 대견스런 말로 위로하는 걸 보니 딸이 다 컸다 싶기도 하고 마음이 다시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큰딸을 껴안고 엉엉 울며 다짐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니 잘 살자고요. 그게 삶에 대한 예의이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전 그 뒤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열심히 교직 생활을 했고 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빠 없는 목까지 더 많이 해주었어요. 사실 아빠가 있었을 때도 애들에게 그닥 해준 건 없었으니 그게 빈자리 느껴지지 않았단 점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죠. 저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저를 뒤흔들더군요. 문제는 저의 작은 딸이었어요. 큰딸은 저를 안쓰럽게 여겨 외려 제게 더 살가워졌는데 작은 딸은 아빠 없는 가정이라는 게 싫었는지 그 뒤로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락 없이 집에 안 들어온다거나 왜 안 들어오냐고 물으면 제게 짜증부터 낸다거나 작은 딸은 점점 제가 모르는 딸로 변해갔어요. 그래도 나름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 아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제 자식 속은 모르겠더라고요. 미니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어? 왜 그러는 거야, 요즘? 이유를 말해줘야 엄마도 미니 마음을 알지. 엄마, 제발 관심 좀 꺼, 나한테. 그리고 내가 뭔 짓 했어? 어제 그냥 친구 집에 있다 온 거라 했잖아. 그런 것까지 일일이 엄마한테 허락 맡아야 해? 정말 친구 집에 있다 온 거 맞아? 어디 다른 데 간 거 아니지?
전 그때까지도 작은 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작은 딸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이 나오더라고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딸이 그런다니. 아들이 그래도 화가 날 텐데 딸이 그러니 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전 부들거리는 손으로 딸에게 연락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너 언제부터 담배 핀 거냐고. 도대체 어디까지 어긋날 거냐고. 바락바락 소리 질렀건만 제 딸의 대답은 더없이 제 말문을 막히게 하더라고요. 아씨, 담배 좀 핀 게 죄야? 그게 나쁜 거냐고. 엄만 왜 이리 잔소리가 많아? 나 간섭할 시간에 엄마 일이나 제대로 해. 그러니까 아빠가 집을 나갔지. 작은 딸은 그 한마디를 남긴 후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뒤로 3일간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큰딸과 얼마나 작은 딸을 찾으러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퇴근만 하면 PC방, 오락실 등등을 전전했는데 한창 공부해야 할 큰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저 미니 어머님, 잠깐 상담 좀 가능하실까요? 그분도 선생님이고 저도 선생님이니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만나 뵙잔 말은 보통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는 말이었고 전 미니가 무슨 사고를 쳤거니 예상이 되어 떨리는 심정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니가 요즘 문제가 많아요. 친구 왕따를 주도한 적도 있고 돈을 뺏은 적도 있고요. 어제는 학교 옥상에서 술을 먹다 걸렸어요. 네? 제 딸이요? 제 딸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아마도 자식 문제로 골머리 썩여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분을 모를 거예요. 집에서 얌전하던 딸이 학교에서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돈까지 뺏는단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지금껏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고 미니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그날 오열을 하며 집으로 갔고 딸아이를 보자마자 무섭게 매질을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그게 또 원망스러웠는지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전 이제 딸아이를 찾으러 다닐 힘도 없었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냅두었습니다. 남편이 절 버리고 간 후 그래도 딸만을 보면 힘내려 했는데 희망 같던 딸이 제 속을 썩이니 그땐 엄마고 뭐고 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큰딸이 간간히 저 위로하며 엄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덕에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딸이 제게 울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기로 좀 올 수 있냐고요. 일단 딸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니 당황스러워서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헐레벌떡 달려갔는데 딸아이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울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딸아이는 인터넷상에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 원룸에서 함께 지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돈도 뺐고 그중 어떤 남자애는 딸아이에게 나쁜 짓까지 하려 해서 도망 나왔다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빠도 없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내가 괜히 반항했어. 이러면 엄마가 아빠 찾을 줄 알고. 전 그제야 딸아이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힘껏 껴안다가 같이 목 놓아 울어버렸어요. 그때 오랜만에 잊고 있던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완전히 뇌리에서 잊은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기억 저편으로 밀어두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을 줄은 몰랐고 정작 딸들의 마음은 미처 신경 써주지 못했단 깨달음이 들었지요. 전 처음으로 둘째 딸을 앉혀놓고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딸은 이야기를 듣곤 제게 너무나 미안해했습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가 싸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곤 저에 대한 오해도 풀게 되었고요.
아무튼 저희 딸은 그 이후 허튼 짓은 하지 않게 되었고, 다시 밝은 딸의 모습으로 돌아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실히 학교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사이가 좋아져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 일로 전 딸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아빠를 만나고 싶냐고요? 사실 남편이 사라진 이후 전 남편 찾을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허나 딸들도 자식이니만큼 딸들의 의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지만 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아빠라면 영영 보고 싶지 않다고, 혹여나 보더라도 모른 척하고 싶다고요. 딸들도 원하지 않으니 전 알겠다 했고 남편 찾을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자려던 찰나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더군요. 전 굳은 얼굴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잘 지내지? 여보라는 말을 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격분한 숨이 튀어나갔어요. 그냥 전화해봤어. 애들은 잘 지내? 혹시 필요한 건 없고? 이 시각 대뜸 전화 온 남편. 애들이 보고 싶었던 걸까요? 갑자기 가정이 그리워지기라도 한 걸까요? 허나 어떤 이유로든 전 남편과 애들을 만나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들도 원하지 않았고요. 필요한 거 없어. 그리고 다신 전화하지 마.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침묵을 지키더니 저 혼자 조용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전 전화를 끊고 복잡한 마음에 그 길로 집에서 나와 바람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막상 모든 게 터지고 제 진짜 감정을 알게 되니 전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공원 벤치에서 숨죽여 흐느끼다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이거 내 번호야. 바꾸지 않을 테니 혹시나 금전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 문자를 보니 알겠더군요. 아마도 죄책감인 듯 했습니다. 자식 버린, 아내 버린 죄책감에 이러는 듯 했죠. 저는 그 번호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이러는 게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을 잊었고 남편과의 일도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결혼은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하게 됐어요. 둘째 딸아이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며 제게 데려왔고 직장도 얼굴도 인성도 번듯해 보이는 그 남자는 제 딸아이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았어요. 전 행복해하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처음 딸을 낳고 품었던 시간을 떠올렸어요. 핏덩이와 같았던 아이를 품고 그 경이로움에 놀랐던 순간, 아이가 다칠까 조심스레 아이를 어루만졌던 손길, 아이의 콩알만 하던 눈동자, 엄마라고 외칠 것 같았던 자그마한 입술. 그랬던 이 아이가 이제 제 곁을 떠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 제가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나타난 것이죠. 바로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이란 작자가요. 잘 지냈니?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전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듯 남편을 받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딸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식장에 온 남편의 행색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오지 않으려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가 필요해 왔다는 남편의 말에 전 더욱 기가 막혔죠. 전 곧바로 누가 볼까 싶어 불이 나게 달려가 그 사람의 손을 끌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제 정신은 이미 초점이 나가 있었어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염치 없다 생각해. 근데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 올 수가 없었어.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하필 나타난 게 딸의 결혼식이라니. 전 남편에게 당장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신고라도 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채연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전 행복해하는 딸아이를 앞에 두고도 머릿속에서 남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긴 대체 왜 온 건지, 왜 지금 나타난 건지, 정말 딸아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온 건지, 여러 생각들로 혼란스러울 때 식이 끝났고 전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딸을 보낸 후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 어두운 골목길에서 정말 남편이 나오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간절한 눈길로 어디 조용한 곳이라도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애걸했어요. 전 남편을 노려보다 그래, 얘기나 들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일단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보자마자 쉽게 신발을 벗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렁해져선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더니 그대로네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들어와. 저의 차디찬 목소리에 남편은 겨우 신발을 벗었고 우린 그렇게 집안에 들어와 너무나 오랜만에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역시나 다시 미안하다로 시작했습니다. 듣기도 싫었어요. 전 남편의 말을 딱 끊어버렸어요. 왜 나타난 거야?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더니 주섬주섬 자신이 바람을 폈던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백수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등 쓸모없는 존재라 느껴졌어. 가정에서도 밥만 축내는 인간 같았어. 그래서 복권이라도 사면서 멋지게 인생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었는데 어디 한 군데 취직도 되지 않고 주변 친구들도 다 날 무시하니 콱 죽고 싶었어. 그런데 이걸 당신에겐 말하지 못하고 그저 죽고 싶던 마음만 가득해서 한강까지 간 적이 여러 번이었어. 그러다 그 네일샵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잔 유일하게 나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준 여자였어. 그때 그 여자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처음으로 내가 쓸모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그게 안 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람 피는 짓을 했어. 변명하지 마, 당신. 그거 다 변명이야. 당신은 그냥 바람이 피고 싶었던 거야. 이 집이 내가 지겨웠던 거라고. 맞아. 변명이라면 변명이야. 난 죽일 놈이야. 당신 말대로 쓰레기야 불러도 아까운 놈이었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사실 그때 돈을 들고 나온 뒤에도 몇 번이나 후회했어.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 어느 순간 바람핀 여자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이 필요해서 내 옆에 있는 것도 알았고 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인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이 된 건지도 알게 됐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난 이미 돈 때문에 자식 버린 놈이 됐는데
그래서 집에 갈 수도 없이 뱅뱅 당신 곁을 맴돌았어. 당신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난 계속 숨어서 애들 크는 거, 당신 마음고생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었어. 너무 미안했어. 당신 올 때마다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 그때쯤 돼서 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이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애들이 자랄 때 당신은 없었는데, 내가 힘들 때 이미 날 버리고 간 사람인데, 전 더 이상 남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죠. 나 쉬고 싶어. 당신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잠깐만, 이것만 전해주고 갈게. 받아줘. 남편이 초라한 외투주머니 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건네었습니다. 바로 통장이었어요. 그건 로또 당첨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거 우리 딸들한테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에 한 푼도 쓰지 못했어. 이거 이제 당신이 받아주라. 그래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마지막 말을 하며 눈물을 쏘았습니다. 전 그런 남편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왔어요. 한때 가정을 등지고 저를 버리고 나가더니 안쓰럽고 불쌍한 인간이 되어 돌아온 남편. 이 사람을 미워하는 힘으로도 살아왔다고 생각할 만큼 증오하고 미워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에게 드는 감정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의 어깨가 참 작아 보이고 그저 불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떵떵거리며 잘 살아서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욕이라도 실컷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대체 햇볕 아래 흘러 녹아내린 눈사람처럼 완전히 무너져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세상이 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제가 오자 조용히 휴지를 찾아 앞에 놓아주더니 이제 가봐야겠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노숙자와 같은 행색의 남편 뒷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전 통장을 남편 뒤에 대고 던져버렸어요. 돈 있으면 쓰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 마음 어지럽게 만들고 난리야. 지금 나보고 죄책감이라도 느끼란 거야, 뭐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곤 방으로 달려가 엉엉 울었어요. 그간의 서러움이 몰려왔던 건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첫째 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아빠? 첫째 딸은 어떻게 아빠가 여기에 있는 거냐며 물었고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첫째 딸의 조곤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딸은 남편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다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전 딸에게 남편이 한 이야기를 전해줬고 딸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딸은 종종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딸은 그 사이 아빠를 용서했는지 제게 아빠가 노숙자로 살고 있다며 곧 겨울이고 추워질 텐데 걱정이야 하고 말하더군요. 저도 날이 추워지는 걸 느끼며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남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전 결국 남편이 있는 지하철역을 찾아갔고 신문지 한 장 덮고 있는 남편을 일으켜 차에 태웠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조용히 절 따라왔습니다. 전 남편을 식탁에 앉히곤 부엌으로 다가가 어제 끓였던 사골 국물을 데웠어요.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올라올 때쯤 커다란 그릇을 꺼내어 국물을 가득 담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얼굴로 올라오는 뜨끈한 연기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숟가락을 들어 크게 밥을 떴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다
제 그릇을 가져와 남편 앞에 앉았어요. 그렇게 우린 서로를 마주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말도 없이요. 차마 흐르지 못한 눈물들이 진한 사골 국물에 밥알들에 섞였지만 우리의 식사는 밥 한 공기를 비울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식사를 한 후 전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에게 돈을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돈을 준다 하니까 죽어도 안 받겠다 하더군요. 왜 안 받겠단 거야? 받아.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 그게 서로에게 편해. 내가 어떻게 받겠어? 나 받을 수 없어. 그럼 당신 노숙자 생활을 계속 하려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와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걸요. 허나 전 남편을 용서하긴 했어도 다시와 같이 살고 싶진 않습니다. 이미 그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굳이 남편과 함께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솔직한 의사를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사람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거리로 돌아갔고 남편과 남도 아닌,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 사이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전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방암이었고 가슴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덜컥 겁이 났지만 그래도 애들 앞이라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얘들아, 괜찮아. 엄마 친구도 수술했는데 아프지도 않았고 회복도 빨랐대. 이 정도 암이면 오히려 다행인 거지. 니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암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딸들은 제 앞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감추지 못했고 눈물 많은 둘째 딸은 엉엉 울었습니다. 전 끝까지 강한 엄마인 척 수술받고도 괜찮은 척했어요. 물론 치료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첫째 딸에게 들었는지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옆에서 보살펴주기 시작했어요.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와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딸들 다 이미 저희 집과 너무 떨어진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오라고 하기가 힘들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남편이 옆에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니 마음이 편했고 무엇보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 좋았어요. 나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아. 여기?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제 아픈 몸을 주물러주며 저를 보살펴 주었고 그때쯤엔 슬슬 남편과 합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전 딸들을 불러놓고 이런 제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럽긴 했지만 딸들은 긍정적으로 저희의 재결합을 찬성하고 나섰어요. 남편은 아이들의 말에 눈물을 뚝뚝 떨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주책스럽다고 그만 울라 해도 이 사람은 나이 먹고 눈물만 많아진 건지 계속 울더라고요. 전 요즘 남편과 아웅다웅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느 부부처럼 어쩔 땐 싸우고 어쩔 땐 정답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제가 감히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응어리져 있던 마음을 용서란 이름으로 내려놓았고 놓아주었습니다. 또 남편의 속죄에 이젠 고마움까지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